안녕하세요. 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미시경제학과 재정학을 강의하게 될 강두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그 설명 위주라기보다는 기출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그리고 좀 빠른 계산 문제 풀이법이 있으면 그걸 전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이게 이제 많은 수험생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좀 찍는 연습도 이런 데서 이제 찍는 스킬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한 기업이 X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 한 단위, 자본 두 단위, 중간재 세 단위. 자, 그래가지고 이제 투입되는 요소가 노동 자본뿐만 아니라 중간재라는 게 추가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웠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X제 생산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Y제 생산함수는 Y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 세 단위, 자본 두 단위, 중간재 한 단위.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면 1, 2, 3, 얘는 이제 3, 2, 1 이렇게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근데 이제 X제가 Y제보다 시장에서 2배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 기업이 노동, 자본, 중간재를 각각 90단위씩 가지고 있을 때 수입을 극대화하는 각 재화의 생산량은 얼마인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건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 국제 무역론이라고 살펴볼 수도 있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푸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내에서 통밥으로 푸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X제 생산함수를 굳이 생산함수로 쓰면 어떤 식의 생산함수가 들어가냐면, 이제 노동, 그리고 이제 자본 두 단위니까 2분의 L, 2분의 K.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재를 뭐라고 표현할까? 미디엄 해가지고 3분의 M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투입되는 양이라고 해서 X제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 X제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량, X제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양이라고 하면 X제 생산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Y제 생산함수를 써보면 사실은 이제 반대로 얘가 이제 3분의 LY, 그 다음에 2분의 KY, 그 다음에 얘가 이제 M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자, 봅시다. 결국은 노동 총량, 노동도 한 사회 내에 이제 90단위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L바, 이제 L바라고 표현되는 이게 이제 90단위의 총 노동량을 이제 X제 생산에도 투입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Y제 생산을 투입했을 때 어떻게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게 리카도 모형을 그대로 표현하는 생산 가능 곡선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X제 생산과 Y제 생산의 생산 가능 곡선을 살펴보는 건데, 자, 우리 리카도 모형 배운 바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 여기를 이제 A, LX 곱하기 X 플러스 A, L, Y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따 살펴보는 19번 문제, 18번인가요? 거기서도 비슷하게 이제 리카도 이런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X제 한 단위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노동 투입량, 그리고 이게 Y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노동 투입량이라고 해서 이것의 역수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X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한 단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1이 될 것이고, 이제 Y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세 단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식의 형태가 그려질 거고, 그러면 결국 1X 플러스 3Y, 이게 이제 X제를 얼만큼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변수가 될 것이고, 이제 한 단위 X제를 생산할 때 필요로 한 노동량이 1일 테니까 이게 이제 노동이라는 요소의 생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써보면 결국 이제 첫 번째 노동이라는 요소에 관한 제약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Y가 이제 90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생산 가능 곡선에다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여기가 이제 Y는 여기 이제 30, 그리고 X는 이제 90. 이렇게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요 조건과 관련된
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재를 살펴보면 결국은 중간재는 X재 생산을, 중간재가 아니고 자본이죠. X재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도 2단이 필요하고 이제 Y재 생산하기 위해서 자본은 이제 최소 2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식을 여기다 써보면 2X 곱하기 2Y가 이제 9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요소, 노동, 자본, 중간재가 90단위일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45, 45 해서 여기 45, 여기 45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이런 선이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재 투입 생각해보면 역으로 여기서는 이제 3x 플러스 y가 90이 되겠죠. 자, 이 식 조건을 써보면 이제 반대로 여기가 30, 60, 90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했을 때 결국은 이 세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조건만 만족해서도 안 되고 이 조건만 만족해서도 안 되고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만 이제 xj, yj를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세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건 이 선, 이 선, 이 선의 교집합 혹은 겹쳐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생산 가능 곡선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쪽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쪽 기울기는 아까 요 선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니까 이쪽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 이쪽 기울기는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 시장에서 x제와 y제, x제의 상대 가격이 2배니까 x제가 y제보다 시장에서 2배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가격선을 우리가 그려보면 기울기가 3보다는 좀 완만한 이런 가격선을 그려보면 2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완만한. 자, 그러면 가격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하는 것이 생산한 생산물 가치를 극대화한다. 혹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수입을 극대화하는 생산점이 될 테니까 그런 점은 여기서 표현되는 요 교점이 될 텐데 요 교점은 정확하게 이 세 식의 교점을 찾는 것으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절반씩 해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90 아니죠. 여기 교점은 어떻게 찾죠? 이것과 이것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이제 4x 플러스 4y가 9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랑 y가 같을 테니까 x랑 y랑 4분의 90개씩 생산하는, 다시 말해서 이게 얼마인가요? 22.5인가요? 22.5개씩 생산하는 것이 최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서 가격선을 바탕으로 이제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는 접근을 이렇게 취하는 건데 한번 통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만약에 x제만 생산한다고 봅시다. 자, 그럼 x제만 생산한다고 했을 때 x제를 총 몇 개 생산할 수 있는가 보면 결국 모든 요소는 90단위씩 가지고 있는데 x제는 상대적으로 필요한 게 중간제가 가장 많이 필요하니까 x제를 최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는 30개까지 생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생산 가능 곡선에서 x제 최대 생산량이 사실은 30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y제 최대 생산량을 살펴보면 이제 30. 그게 이제 각 생산 가능 곡선의 절편을 구하는 측면이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숫자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제 x제 하나, y제 하나 생산하는데 필요로 한 요소를 보면 노동도 한 단위, 이제 x제는 노동 한 단위, y제 노동 세 단위니까 하나씩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4단위, 그리고 자본 4단위, 중간재 4단위가 투입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똑같이 생산했을 때 총 생산할 수 있는 거는 4분의 90씩, 그쵸? 4분의 90씩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정확하게 이 교점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에 따라서 이제 x제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2배니까 뭔가 x제만 생산하는 게 최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최적이 아닌 게, 자, x제만 생산하면 요소가 많이 남아 돌게 되죠. 중간재는 정확하게 다 x제 생산에 투입되지만 자본이라든지 노동이 유휴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x제만을 생산하는 이런 답을 고르는 건 적절치 않고 이제 통밥에 따라서 2개 다 생산하는 것을 이제 답으로 골라야 될 거예요. 자, 좀 더우니까 옷을 좀 벗고 설명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한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의 접근을
한번 봅시다. 2번.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이제 계산하고 있으면 늦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통해서 사실은 접근을 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수요가 이제 P가 뭐 A-Q로 주어져 있다. 혹은 지금처럼 뭐 Y가 이제 시험에서 Q 대신 Y로 많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Y가 10-P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자, 이거는 결국은 항상 기울기,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1로서 일정하면서 이제 절편이 이 10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독점 생산량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독점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독점 생산량은 여기 A라고 표현한 거 A 빼기 C분의 2가 돼요. 독점 생산량은. 그리고 이제 쿠로노 생산량은 이제 각각 3분의 A-C씩 생산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타켈버그 같은 경우는, 슈타켈버그는 항상 뭐죠? 선도자는 독점 생산량만큼 생산하고 추종자는 그것의 절반만큼. 그래서 선도자는 2분의 A-C만큼 생산하고 추종자는 4분의 A-C만큼 생산한다. 그리고 이제 완전 경쟁 생산량은 여기다 쓸까요? 그래서 점점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완전 경쟁 생산량은 어떻게 되죠? 얘는 A-C가 이제 생산량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수요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일정한 상황을 상정해 보면 여기 이 측면이 완전 경쟁 생산량이 이제 여기 A-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점 생산량 같은 경우가 여기 수요 곡선으로부터 이제 MR을 찾아가지고, 사실은 MR은 항상 기울기가 2배니까 이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독점 생산량은 2분의 A-C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쿠로노 같은 경우는 3분의 1씩을 생산하고, 이제 슈타켈버그에서는 리더는 독점 생산량, 팔로워는 그 생산량의 절반만큼을 생산을 한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10인 상황이고 C가 1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완전 경쟁 시장으로 살펴보면 A-C에서 공급량이 9가 된다. 1번은 맞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 꾸르노 경쟁을 한다면 이제 공급량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죠? 이제 A-C가 9고 그걸 3분의 1씩 나눈 각 기업은 3개만큼을 생산을 할 것이고, 그러면 기업이 둘이 존재하니까 공급량은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을 보면 이제 선도자, 추종자라고 하면, 자, 먼저 독점부터 살펴봅시다. 자, 두 기업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독점 기업처럼 행동한다면, 그러면 시장 공급량이 A-C 9를 절반으로 나눈 4.5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슈타켈버그는 선도자는 4.5개만큼 생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추종자는 이것의 절반 해서 2.25만큼 생산을 해서 두 개의 합 정확하게 6.75개만큼을 시장에서 공급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으니까 3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두 기업이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르트랑 가격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르트랑 역설이 나타나서 완전 경쟁 생산량과 동일한 9가 된다는 게 이번에 풀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살펴봅시다. 자, 이것도 3번은 사실 원칙대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원칙은 제가 궁금하면 나중에 제 기본 강의나 객관식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이제 빨리 푸는 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게임 이론. 그래서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항상 게임 이론이 한 문제씩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문제를 보면 두 사람이 평균값 맞추기 게임을 한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보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동시에 선택하는 동시 게임이네요. 자, 그럼 그 평균과의 차이만큼을 10만 원에서 뺀 값을 상금으로 제공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식이 뒤에서 주어지겠죠, 항상. 다시 말해서 경기자 I가 AI를 선택하면 I의 상금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식을 한번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10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A1 플러스 A2, 그 다음에 빼기 AI.
자, 이게 이제 상금이 되겠죠. 이건 절대값으로서. 자,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상금을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페이오프라고 해서 파이 i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1이 얻게 되는 상금은 여기 이제 i 대신에 1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써보면 사실은 요게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2분의 a2 빼기 a1이 되겠죠. 이거는. 그렇죠? 2분의 a2 빼기 a1 절대값이 쉬운 거. 1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랑 나의 지문을 확인해 보면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내시균형. 그래서 우월 전략과 내시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월 전략이 존재하지 않고 내시 전략이 존재하는데 자, 내시 전략은 뭐냐? 우월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어떤 특정 값을 부르는 게 최적이라면 그게 우월 전략이지만 여기서는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이 부르는 값에 따라서 내 최적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내시 전략을 살펴볼 거고 그런 내시 전략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값이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값이 가장 작아져야 되겠죠? 이게 보수기 때문에 이 값이 가장 작아져야 된다는 건 그 값이 가장 작아져야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절대값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A1, 최적 A1은 A2랑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상대방과 동일한 숫자를 부르는 것이 최적 전략이다. 이게 이제 내시 전략으로서 내시 균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시 균형은 둘 모두 내시 전략을 시행했을 때의 그 mutual best response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최적인 상황인데 결국은 둘이 같은 숫자를 부르면 둘 다 얼마씩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만 원씩만큼을 상금으로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내시 균형을 살펴보면 둘 다 1씩 부르는 것도 있고 1에서 10까지 자연수 중에 하나를 동시에 선택하는 거니까 2씩 부르는 것도 있고 이제 10씩 부르는 그래서 내시균형이 총 10개로 존재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월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가를 딱 지우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복수의 내시균형이 존재한다 해서 나가 맞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다라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시균형에서 상금이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서 상금이 어떻게 돼요? 서로 10만 원씩 얻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경기자가 셋 이상이 되면 내시 균형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건 사실 몰라도 답을 찾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제 게임 이론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살펴봅시다. 자, 이제 전형적으로 독점과 완전 경쟁 간의 비교를 묻는 문제인데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은 이제 10-p다. 자, 그래서 여기 노테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Q 대신에 Y라고 써주고 여기를 P라고 해주면 이제 수요 곡선이 이제 10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각 기업의 한계 비용은 5로 고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계 비용이 5인 상황인데 자, 만약 세 기업이 합병을 통해서 자, 처음에는 완전 경쟁 상황이었는데 세 기업만이 존재하는데 어찌됐든 세 기업만 존재해도 완전 경쟁 상황이었다면 그럼 그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균형은 가격은 5이고 균형 거래량은 5가 되는 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합병전 소비자 잉여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나요? 합병전 소비자 잉여는 5 곱하기 5 그 다음에 2분의 1 해서 2분의 25가 되니까 1번은 틀린 거고 자, 2번을 보면 합병 후 소비자 잉여를 살펴보네요. 자,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일단은 합병을 하게 되면 독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 곡선을 바탕으로 MR 곡선을 도출하게 되는데 MC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뭔가 비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 한계 비용이 2가 된 상황에서 자, 한계 비용과 이 MR과 같아지는 그런 상황을 찾아보면 MR 곡선은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10-y이기 때문에 MR 곡선은 10-2y가 되고 이 10-2y와 2가 같아지는 그 독점 생산량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8 해서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4만큼 생산하게 되고 그 다음 가격은 얼마큼 부과하겠어요? 6만큼 부과하겠죠. 자, 그러면 합병 후 소비자 잉여는 정확하게 4 곱하기 4, 16에다 2분의 1 해서 합병 후 소비자 잉여가 8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이제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 전 그 생산자 잉여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합병전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이 존재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윤 이퀄 생산자 잉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3번은 틀린 질문.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합병 후에 생산자 잉여를 살펴보면 합병 후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요 부분이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격을 6에 받고 4만큼 판매하게 되면 요 사각형이 총 수입으로서 토탈 레버뉴인데 그 중에서 이쪽 비용 측면을 빼면 요 진하게 색칠한 요 분홍색 사각형이 합병 이윤이자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자, 그 크기는 어떻게 돼요? 4, 4 해서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병 후 생산자 잉여는 16이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원래는 이 완전 경쟁 상황에서는 비용이 뭔가 비효율적이라서 오로지 사회 내 후생이라는 게 소비자 잉여만 존재를 했겠죠. 그래서 합병 이전과 합병 이후를 살펴보는데 이제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있는데 합병 이전에는 생산자 잉여가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 잉여가 아까 뭘로 계산을 했었냐면 5 곱하기 5, 2분의 25 다시 말해서 12.5로 계산이 돼서 사회 후생은 12.5였죠. 자, 그러면 합병 이후에는 소비자 잉여가 아까 4 곱하기 4, 2분의 1 해서 이제 8, 소비자 잉여가 8로 줄어드는데 대신에 이제 생산자 잉여도 증가를 하겠죠. 생산자 잉여는 없다가 이제 16으로 증가를 해서 합병 이후에는 이런 사회 후생이 증가하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 잉여를 극대화하는 정책 당국은 합병을 허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사실 면적 계산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계산이 빠르고 여러분들 계산기를 쓰니까 뭐 빨리 풀면 되겠지만 면적 계산은 최대한 나중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4번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자, 5번도 약간 좀 까다로웠던 문제죠. 자, 5번은 이제 심도 있게 접근하려면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정확한 해설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답 찾는 위주로 먼저 집중을 해보면 자, 효용함수가 어떤 효용함수냐면 완전 대체 효용함수죠. 자, 그래서 완전 대체 효용함수인데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면 MRS XY가 다시 말해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로 일정하죠? 3으로 일정하죠. XJ 한계 효용은 3이고 YJ 한계 효용은 1인 상황. 자, 그러면 그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좀 더 가파르게 그려야겠죠. 3의 기울기에서 이런 무차별 곡선을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YJ 시장 가격을 1로 이제 주어져 있네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XJ에 대한 수요 곡선을 먼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XJ에 대한 수요 곡선, 여기서는 이제 XY 평면으로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그릴 거고, 여기는 이제 XJ 수요 곡선으로 이런 평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선택, 최적 선택, 완전 대체 효용함수를 갖고 있는 혹은 선형 효용함수를 갖고 있는 이런 경제주체의 최적 선택을 살펴보면 MR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PY분의 PX랑 비교를 하는데 지금 PY가 1인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PX랑 비교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크면 상대적으로 내 XJ에 대한 만족도가 XJ 상대 가격보다 XJ 상대 가격보다 만족도가 더 크니까 XJ만 소비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PX가 3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여기 기준이 3이 돼서 3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오로지 YJ는 소비하지 않고 XJ만 소비할 테니까 XJ 최적 수요량을 살펴보면 이제 3분의 M이 되겠죠. 이제 소득을 M으로 주어주는 상황이니까요. 자, 3분의 M이 수요 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XJ 가격이 3이 됐을 때 어떤 특정 값이 존재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3분의 딱 M이 돼서 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건 어떻게 그려져요? 예, M이라는 게 주어진 값이고 제가 실수를 했죠. 정정할게요. 자, XJ 수요 함수는 3분의 M이 아니고
xj 가격에 따라서 xj 가격이 바뀌겠죠. 3보다 작은 구간에서 xj 가격이 3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xj만 소비하기 때문에 xj 수요 함수는 px분의 m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3일 때는 3분의 m을 지나가면서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 직각삼곡선의 형태를 따르겠죠. 그래서 이런 직각삼곡선 형태를 따르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왜냐면 xj 가격이 3보다 작을 때 이 형태를 따를 것이고, 자, 만약에 xj가 3보다 작은 상황이다. xj가 3보다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xj 좋아하는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xj가 비싸니까 xj 소비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여기 수요 함수를 곡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3일 때는 이 위에 어떤 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요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45도. 자, 45도라는 건 사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m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근데 어찌됐든 m의 값이 일반적으로는 3보다 크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식의 45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전혀 45도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아닌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것만 생각했다면, 그쵸? xj 수요 함수가 정확하게 요런 함수 형태거나 아니면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 같은 경우는 45도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대칭이 아니니까 이제 가가 틀렸다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맞네요. 그래서 이제 가가 틀렸다는 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가 맞으니까 요 둘 중에 하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를 보면 xj에 대한 수요 곡선은 가격 탄력성이 무한인 점, 정확하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 탄력성이 무한대인 지점이 존재를 하니까 나는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라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다라가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건데,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선 시간 제약하에서 풀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자, 보면, 자, xj 가격이 2에서 4로 상승을 했다. 자, yj 가격은 1이에요. 자, 그럼 yj 절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yj 절편은 그냥 여기 m이 되겠죠. yj 가격 py분의 m이 이쪽 절편이 되는데 py가 1이니까 정확하게 m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다에서는 가격이 2에서 4로 바뀌는 거고 라에서는 4에서 2로 바뀌네요. 자, 봅시다. 그래서 4에서 2에서 4로 바뀌는 상황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여기 절반을 생각하고 여기 절반을 생각해 보면, 자, 초기 노란색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2에서 4로 상승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2인데 지금 제가 MRS가 3인 상황이니까 얘보다는 좀 가파르게 잘 그려놨죠. 자, 그러면 이제 최적 선택, 초기 선택은 이런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 변화 이전 최적 선택을 A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 이후 최적 선택을 보면 사실은 2에서 4로 바뀌었으니까 아까 우리 수요함수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제 그럴 때는 xj 가격이 2인 상황에서는 xj만 소비를 하다가 4로 상승하면 xj를 전혀 소비하지 않게 되겠죠. 그거를 요 예산선에 표현하면, 자, 요런 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B점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가격 효과를 물어본 게 아니고 소득 효과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대체 효과를 찾아보려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격 체계가 바뀌었을 때 효용, 다시 말해서 무차별 곡선을 잡아둔 상태에서 이제 바뀐 예산선 하에서 최적 선택을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무차별 곡선 이 점을 잡아두고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최적 선택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런 점은 어떤 점이 되냐면 요 점이 되겠죠. 자, 더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그려놓을게요. 여기까지만. 예산선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상의 점 C점이 되는 거예요. C점. 그래서 A점에서 C점까지가 대체 효과로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 효과가 여기 정확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얼마예요? 여기는 2분의 m이었죠. 아까 노란색 예산선은 가격, xj 가격이 2인 상황이니까. 자, 근데 여기 요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xj를 전혀 소비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0이 돼서 이제 가격 효과, 총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소비량이 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n이 총 효과 혹은 가격 효과가 되는데 사실은 그 가격 효과의 전부가 지금 살펴봤듯이 대체 효과죠. 그래서 얘가 이제 대체 효과, 얘가 대체 효과고 소득 효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다가 틀렸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답은 당연히 라로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되지만 이제 라라는 보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확실한 걸 배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XJ 가격이 4에서 2로 하락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빨간 점에서 노란 점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최적 선택 여기가 이제 A점이 되는 거고, 자, 바뀐 선택 여기가 B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역시 지금 다지문, 라지문에서 다지문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한 상황. 이제 XJ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고 라지문에선 XJ 가격이 하락한 상황인데, 자, XJ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제 A점에서 동일해요. B점으로 바뀐 가격 효과는 동일한데, 자, 뭐가 달라지냐면 대체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까는 전부, 가격 효과 전부가 대체 효과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요런 빨간색 예산선이 최초의 예산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의 최적 선택을 살펴보면 흰색과 빨간색, 여기의 교점, 여기가 최적 선택인데, 자, 대체 효과를 살펴보려면 무차별 곡선을 잡아두고 바뀐 상대 가격 체계 하에서의 최적 선택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은 어디가 돼요? 자, 무차별 곡선 잡아두고 바뀐 상대 가격으로 인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선택의 변화.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대체 효과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소득 효과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값을 살펴보면, 자, 흰색 무차별 곡선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절편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흰색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이 절편은 3분의 m이겠죠. 이 절편이 m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체 효과가 3분의 m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효과가 2분의 m에서 3분의 m을 뺀 얼마예요? 6분의 m이 소득 효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상이한 상황을 이제 이 문제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최근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회계사뿐만 아니라 간평사라든지 거의 자주 빈출되는 문제인데 봅시다. 자, 어떤 산에 n명의 사냥꾼이 토끼 사냥을 하면 이제 10루트 n만큼의 토끼 고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n명이 있을 때 이제 토끼 총 사냥꾼의 양 Q라고 생각해 보면 걔가 10루트 n이 돼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사냥꾼이 늘면 토끼 잡이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는 있는데 그 늘어나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토탈 프로덕트랑 관련이 되는 거겠죠. 토탈 프로덕트.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토끼 고기는 2만 원에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요 Q 토끼에 대한 가격은 2만 원. 단위를 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2만 원에 이제 팔리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사냥꾼 한 명이 사냥을 하는데도 이제 비용이 이제 2만 원이 든다는 거죠. 이제 C도 2인 상황.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산이 공유지라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사냥꾼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냥꾼이 사냥을 하게 되는가. 다른 사냥꾼들은 모두 동일한 사냥 능력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자, 가장 효율적인 상황은 뭐냐면 이제 이 토끼 잡이로부터의 총 판매 수입이 있겠죠. 그래서 토끼 잡이로부터의 총 판매 수입은 토끼 가격이 2고, 그 다음에 여기 Q라고 주어진 게 이런 식으로 10루트 n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총 토끼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냥꾼이 투입됐을 때 총 토끼 가치. 근데 이제 당연히 사냥꾼을 투입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그거는 비용이 2로 드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이 사회적인 후생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 얘를 가장 극대화하는 사냥꾼 수를 구해보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제 얘를 미분한 개념으로서 이제 토탈 프로덕트 P를 곱한 것을 이제 미분한 건 얘는 이제 n과 관계가 없으니까 2 곱하기 얘 n으로 미분한 거. 그럼 사실은 걔는 루트 n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사실은 마지널 프로덕트 곱하기 P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N으로 미분하면 빼기 2가 0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마지널 프로덕트에다가 P를 곱한 값이 이제 일종의 마지널 코스트와 같아지는 게 가장 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값을 찾으면 이제 n 스타라고 표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 수를 찾으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이제 이 약분이 돼서 루트 n이 5니까 n은 25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내버려 두면 사냥꾼들은 결국 뭘 생각하냐면,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특정 사냥꾼 입장에서 내가 들어가면 비용은 2만 원이에요. 비용은 2만 원, 2가 되는데, 내가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그 프로덕트는 얼마큼 되는 거예요? 전체 10 루트 n에서 n분의 1 사냥꾼이 모두 동일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잡게 되는 그 토끼 수는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P 곱하기, 다시 말해서 토끼 가격이 2니까 요 값이 내가 잡을 수 있는 토끼 수에다가 이제 토끼 가격을 곱한 게 내 입장에서의 비용보다 크다면 이제 사냥꾼은 더 내가 사냥을 하러 들어가겠죠. 그럼 언제 더 이상 사냥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지냐면 이게 같아지는 수준에서 n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찾아보면 2가 약분되고, 그러면 이제 10 루트 n이 되니까 루트 n이 10이 돼서 그러면 n은 100명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버려 두면 이제 100명만큼 사냥꾼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75명만큼 더 많은 사냥꾼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형적인 공유주의 비극 문제였고,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얘가 한 10초짜리 문제인가요? 자,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자, 한 기업이 YZ를 공장 1, 2에서 생산을 하는데 각각 공장의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그래서 1공장의 비용 함수는 5y1 제곱 플러스 50으로 주어져 있고, 2공장의 비용은 10y2 제곱 플러스 10으로 주어져 있대요. 자, 그때 이 기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YZ를 60단위를 생산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1공장과 2공장이 합쳐서 60단위의 생산량을 생산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우리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계적으로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1공장의 한계 비용과 2공장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게 1공장의 한계 비용과 2공장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게 최적 조건. 두 가지를 연립하면 되겠죠. 자, MC1을 찾아보면 10Y1, MC2를 찾아보면 20Y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같아지도록 하는 거는 사실은 Y1이 2Y2, 다시 말해서 1공장에서 2공장의 2배만큼 더 생산한다. 1공장이 한계 비용이 덜 드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요 조건과 요 조건을 연립하면 이제 3Y2가 60이니까 Y2는 20이고 Y1은 4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1공장의 생산량은 40개.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단 여기서는 사실 함정이 없었는데 여기서 함정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걸로 함정을 만드냐면, 자, 1공장 같은 경우 지금 사실 함정이 없고, 여기 이럴 때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값이 지문이 0인 상황이면 사실 충분히 함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정 비용이 충분히 커버리면 50 대신에 뭐 200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그 값을 체크하고 오진 않았지만 하여튼 고정 비용이 충분히 커버리면 YZ 1공장에선 생산을 하지 않고 2공장에서 전부 다 생산하는 게 총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낫다는 거. 그게 이제 추가적인 함정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여기선 함정이 없었죠. 자, 그게 이제 7번 문제였고 8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 8번 문제는 사실은 세무사에서는 기출됐던 문제인데, 그 회계사에서 항상 에즈워스 박스와 관련된 계약 곡선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죠.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두 사람 모두 효용함수가 준선형 효용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이처럼 x 플러스 루트 y의 준선형 효용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그 각 사람의
한계 대체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얘는 어떻게 되죠? mu y, y의 한계 효용, x제의 한계 효용의 비율을 살펴보면 얘는 2 루트 y분의 1 그리고 1 해서 얘는 정확하게 2 루트 y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y는 여러분들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y의 2분의 1승 2분의 1,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루트 y는 당연히 미분하면 2 루트 y분의 1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MRS가 지금 살펴보면 이 수식을 살펴보면 오로지 한계 대체율이 x제 소비량과 상관없이 y제 소비량에 의해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 경제 주체의 한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 x, y 평면에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y 값이 동일한 요 수평선 상에서는 무차별 곡선이 전부 평행하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프를 그렇게 잘 그리진 못하는데 어찌됐든 보시면 이런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면 요 위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MRS가 다 같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MRS가 다 같아야 되는 게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죠. x제 소비량과 상관없이 y제 소비량에만 한계 대체율이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결국 효율적인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뭐예요? A의 MRS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B의 MRS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노테이션을 A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MRS XY는 2 루트 YB라고 써주면 이 둘이 같아지는 게 효율적인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떤 게 효율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식은 YA랑 YB가 같아지는 게 효율적인 거죠. 다시 말해서 사회 내에 YJ 수량이 존재를 하면 그 YJ를 정확하게 절반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에지워스 상자를 그려보면 지금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에지워스 상자인지는 몰라요. 조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X제 수량이 더 많은지 Y제 수량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1 소비자의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2 소비자의 원점이라고 하면, 자, 여기를 X1, Y1 그리고 여기를 Y2, X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 Y제 수량을 절반씩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서 여기가 이제 효율적인 배분 상태라는 거죠. 정확하게 절반씩 갖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가번 보면 에지워스 상자의 계약 곡선, 에지워스 상자의 대각선이 계약 곡선이 아니고 수평선이 계약 곡선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나 완전본제 효용함수나 아니면 그 콥다글라스 효용함수일 때는 많이 봤을 텐데, 대각선의 계약 곡선 이처럼 준선형의 효용함수에서는 y제에 대해서 준선형인 상황에서는 계약 곡선이 수평이 될 것이고 x제에 대해서 준선형인 상황에서는 계약 곡선이 수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가번 일단 틀렸고, 그러면은 지문 지우고 나번 각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은 x제 소비량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나를 아니까 이제 나가 맞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계속 지문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다 풀어보도록 나오니까 사실은 뒤에부터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 지우고 나서 나는 맞아. 그러면 다를 또 체크를 해봐야만 답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거는 항상 통하는 건 아니니까. 자, 보면 그래서 이제 답안을 보면 주어진 초기 부존점에서 복수의 경쟁 균형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이제 가 틀리고 나는 맞는데 복수의 경쟁 균형?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수의 경쟁 균형을 가지려면 두 사람의 오퍼 커브가 2번 교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퍼 커브가 한 번 교차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경쟁 균형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준선형 효용함수에선 두 사람의 오퍼 커브가 한 번밖에 교차하지 않아서 답안은 틀린 문장인데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우리 수준을 좀 넘어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라 보면 만약 두 소비자의 y제 초기 부존량이 같다면 초기 부존점이 곧 경쟁균형 소비점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경쟁균형에선 효율적인 배분이 달성된다는 게 후생경제학 제1정리였는데 라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8번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9번을 봅시다. 자, 9번은 사실 좀 아쉬운 문제예요. 뭐가 아쉽냐?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회계사에서는 직접적으로 강의한 적은 없지만, 회계사 경제학 문제랑 좀 유사하고 난이도가 조금 비슷한 게 감정평가사 문제가 있는데, 물론 회계사가 약간 더 높아요. 근데, 문제를 그래서 감정평가사 강의를 하면서 회계사 그 기출 문제들도 사실은 분석을 해 놨었는데, 조금 올해는 제 생각엔 수험생들 입장이 실력이 점점 좋아지면 어떻게 체감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난이도가 꽤 높게 나온 시험이에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외부성 전형적인 문제인데 비용 함수 형태가 전혀 전형적이지 않아요. 비용 함수가 좀 어렵게 나왔고, 사실은 이런 함수 형태는 베리안이라는 외국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형태인데, 자, 봅시다. 자, 이제 경제 주체가 2명 있죠. 외부성은 항상 한 명의 경제 주체가 아니고 둘의 경제 주체가 있고 서로 뭔가 영향을 주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강상류에 제철소가 있다. 스틸이 존재를 하고, 강하류에는 어부가 존재를 해서 F가 산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강철을 생산하는데 당연히 일반적인 부정적인 외부성에 따라서 상류 강철 공장이 하류 어부한테 안 좋은 영향, 공해물질을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철광과 물고기는 각각 단위당 10과 2의 가격에 판매된다. 그래서 두 기업은 모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자, 그래서 스틸의 가격은 10이고, 이제 PC의 가격은 2인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제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스틸의 비용 함수, 그리고 PC의 비용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안에 노테이션을 보면 뭐예요? 여기는 S랑 X의 영향을 받고, 여기는 F랑 X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S랑 F는 각각 뭐예요? 소문자 S랑 소문자 F는 각각 자기 기업의 생산량이 되겠죠. 강철 기업 입장에서 강철 생산량이 소문자 S일 것이고, 어부 입장에서는 물고기 잡는 수량이 이제 생산량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두 기업한테 모두 영향을 주는 게 요 오염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비용 함수 형태를 봤을 거냐면 사실은 이렇게 안 주고 요런 함수 형태를 봤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강철 생산량이 증가하면 어부의 비용이 증가하는 요런 식의 형태로 봤을 텐데, 이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못 보던 형태인 이 함수 형태를 사실은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함수를 한번 보면, 자, 얘가 S제곱 빼기 10X 플러스 X제곱이 되고, 얘는 어떻게 되죠? 10분의 1, 그 다음에 F제곱 플러스 5분의 1 FX. 이게 좀 FX 하니까 여기 함수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F 생산량 곱하기 요 오염물질 방출량 곱하기로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래도 좀 간단한 형태로서, 자, 만약에 규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 공해물질이 얼마큼 배출되는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그래, 규제가 없으면 이제 강철 기업 입장에서 이윤극대화를 할 것이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극대화가 P랑 MC랑 같아지는 게 완전 경쟁 이윤극대화 조건이니까, 여기 스틸의 가격은 10으로 주어져 있고, 얘 스틸의 한 개 비용은 S로 미분을 하면 2S네. 그러면 이제 내버려 두면 이게 같아지도록 생산을 할 테니까 S, 즉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5가 될 것이다 하고 답을 1번으로 했겠죠. 근데 답이 맞았어, 우연찮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풀면 주관식 시험에서는 빵점이에요, 얘는. 자, 어떤 측면에서 빵점이냐면, 사실 여기 봅시다. 여기서 얼마큼 공해물질을 배출하는가를 물어봤지. 다시 말해서 X가 얼마인가를 물어봤지 S가 얼마인가를 물어보지 전혀 안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사실은 살펴봅시다. 자, 이제 원래 부정적인 외부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 형태를 보면 이렇게 해서 S가 증가할 때 PC, 어부의 비용이 요게 이제 증가하는 형태. 자, 요게 이제 부정적인 외부성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강철 생산량이 증가하면 어부의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외부성을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외부성은 두 가지 측면에 부정적인 외부성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X라고 표현하는 거 오염물질이 추가적으로 방출되면 어부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 자, 이게 이제 부정적인 외부성이고 사실은 강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과정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특정 생산을 하면서 특정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오염물질을 어떻게 얼마만큼 방출할 것인지도 이 비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오염물질을 만약에 전혀 방출하지 않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돼서 사실은 이제 여기 비용이 S제곱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오염물질을 방출하면 어때요? 오염물질을 방출하면 비용이 줄어들죠. 그게 이쪽 부분인데 계속 줄어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염물질을 무제한으로 방출한다고 스틸 공장, 즉 강철 공장의 비용이 계속 줄지는 않는 게 여기서 오히려 체증하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염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추가적인 오염을 어떻게 생겨가지고 방출을 하려면 비용이 더 들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 비용 함수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수식 형태인데, 자, 보시면, 자, 이제, X가 변할 때, 이제 강철 공장 기업의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얘가 어떻게 돼요? 2x 빼기 10이 되죠. 2x 빼기 10.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선, 자, 이거는 항상 0보다 큰 것도 아니고 항상 0보다 작은 것도 아니에요. 자, 0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오염 방출을 더하면 강철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든다는 게 0보다 큰 거고, 반대로 이게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오염물질을 방출을 많이 하면 오히려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 그게 이제 0보다 작은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보면 X 범위에 따라서 X가 5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 형태가 어떻게 돼요? X가 5보다 작은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얘는 0보다 큰데 언제 0보다 크냐면 X가 5보다 작은 상황. X가 5보다 작은 상황에선 얘가 0보다 크겠죠. 근데 얘는 0보다 작아진다. 어떻게 되냐? X가 5보다 커버리면 얘 0보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대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오염 방출을 5까지밖에 안 하는 애예요. 더 이상은 오염 방출하라고 해도 안 하는 애라는 의미가 이런 수식 형태라서 사실은 그래서 규제가 없을 때 최적 오염 방출량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아쉬워요. 변별력을 위해서 낸 문제긴 한데 잘못 풀어도 답이 맞게 되는 문제라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자, 10번을 봅시다. 자, 10번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10번을 보시면, 자, 이건 이제 간단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주어져 있고 이런 이산적인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연속적인 함수 형태가 아니고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풀어낼 줄 알아야 되죠. 자, 문제는 뭐냐? 사각형 ABCD 면적인데 사각형 ABCD는 사실은 뭐냐면 뭐죠? 평균 비용과 가변 비용.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 얘가 사실은 높이 차이가 되겠죠. 얘가 어디예요? CD, 이 CD의 길이가 되는 거죠. CD의 높이가 요 AC, AVC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값이냐면 생산량이 세 번째일 때. 자, 그래서 생산량이 3개일 때가 이 CD의 길이가 되고, 자, ABCD 그 사각형 면적을 물어봤으면 거기 높이에다가 여기 생산량이 3일 테니까 요거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3일 때 AC는 44, 3일 때 AVC는 30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44 빼기 30. 그래서 14가 제가 착각을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14인데 여기서는 뭘 주어졌냐면 총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을 준 게 아니고 총 비용과 총 가변 비용을 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를 물어본 건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얘가 사실은
아니죠. 요거는 제대로 표현했는데, 얘가 이제 CD의 길이라는 건 맞죠? CD의 길이가 세개 단위에서의 평균 비용과 이제 세개 단위에서의 평균 가변 비용, 그 세 단위에서의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의 차이가 되니까 요건 맞고, 여기다가 이제 3을 곱한 게 저 말하는 사각형 ABCD의 면적인데, 그거는 사실은 이 3을 곱했다는 게 Q 3일 때의 Q 값을 곱한 거니까 사실은 총 비용, Q가 3일 때의 총 비용에서 빼기 베리어블 코스트, Q가 3일 때 가변 비용을 뺀 거니까 이 값이 정확하게 44 빼기 30으로 14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